예전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가솔린과 LPG 연료를 함께 사용하면 이것도 하이브리드라고 표현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죠. 하이브리드 카란, 두 가지 이상의 동력원을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솔린과 LPG는 결국 하나의 엔진에 두 가지 연료를 사용하므로 하나의 동력원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이퓨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전기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만큼이나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내연기관에서 바로 전기차로 넘어간 것이 아닌 하이브리드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왜 전기차로 바로 넘어가지 못하고 하이브리드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역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앞서 가솔린과 디젤 엔진의 역사에 관해 공부하면서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전기차의 역사는 내연기관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역사가 끊겼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시킬 수 있다는 것은 1821년 런던의 왕립연구소에서 전자기학과 전기화학 분야에 크게 기여한 물리학자이자 화학자인 마이클 패러데이에 의해 입증이 되었었습니다. 그 후로 1828년엔 헝가리의 물리학자인 아니오스 예들리크에 의해 전기모터를 사용한 소형 모형 자동차가 탄생했으며 1837년엔 스코틀랜드의 발명가 로버트 앤더슨에 의해 전기기관차가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모두 재충전이 불가능한 1차 전지로 구동되었다는 점이었죠. 재충전이 가능한 최초의 2차 전지는 1859년 프랑스의 가스통 플랑트에 의해 발명되었고, 사람을 태운 최초의 전기자동차는 1881년 프랑스 발명가 구스타프 트루베에 의해서였습니다. 칼벤치가 1886년에 특허를 낸 최초의 휘발유 자동차보다도 5년이나 빨랐던 것이죠. 심지어 1899년엔 사상 처음으로 시속 100km의 벽을 돌파한 자동차가 탄생하는데 25kW 모터 2개를 얹은 라자메 콩탕트라는 전기차였습니다. 그 후로 전기차는 그저 특허만 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용화되어 팔리기 시작했고, 믿기지 않겠지만 1900년 시점에서 미국 모든 자동차의 40%가 증기자동차, 38%가 전기자동차, 22%가 가솔린 자동차였다는 것이죠. 전기차가 황금기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에는 초창기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진동과 소음도 적고 기어를 변속할 필요도 없었으며 크랭크를 사용해 시동을 걸던 것에 비하면 시동도 걸기 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전기모터와 내연기관 엔진을 합친 하이브리드도 함께 탄생을 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에 의해서였습니다. 포르쉐 박사의 첫 직장은 전기회사였는데요. 여기서 마차 공장 사장인 로너에 스카우트가 됩니다. 마차의 시대가 끝날 것이라 예상한 로너는 전기기술에 재능이 있었던 24살의 포르쉐를 데리고 한 번 충전으로 최대 50km를 달릴 수 있었으며 최고 시속 50km까지 낼 수 있는 전기차인 로너 포르쉐를 1900년 파리 박람회에 출품하게 되는데요. 이어서 이듬해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된 최초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샘퍼비부스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뒤에서 설명할 직렬 하이브리드 방식의 조상격이라고 보면 될 텐데요. 가솔린 엔진으로 발전기를 돌려 얻은 전력으로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이었죠. 판매 시에는 프로토타입명인 샘퍼비부스 대신 로너 포르쉐 믹스테라는 이름으로 판매하였는데요. 결과부터 말하자면 대실패를 하게 됩니다. 배터리의 무게를 해결하지 못한 것도 컸지만 일단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이죠. 결국 포르쉐는 전기차에서 손을 떼게 되고 믹스테의 특허권은 에밀 옐리네크라는 레이서 겸 사업가에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담으로 옐리네크는 자기 딸의 이름을 자동차 브랜드로 사용할 정도로 자동차에 진심인 남자였습니다. 그의 딸 이름이 메르세데스였거든요. 포르쉐가 해결하지 못했던 배터리 문제, 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만들어진 이유이자 전기차의 역사가 중간에 끊긴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1920년대 이후 세계 곳곳에서 원유가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휘발유의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됩니다. 포드가 모델 T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했고, 찰스 캐터링이 시동 크랭크를 대신하는 전기 시동 장치를 개발하는 등 단점들이 해결되기 시작했는데요. 더불어 도로망이 발전하면서 더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자동차가 필요해지기 시작했고, 기술력 문제로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전기차는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였죠. 이후 세계가 큰 전쟁을 치르며 휘발유 수급이 어려워졌고, 그 대안으로 전기차를 만들긴 했지만 그저 어쩔 수 없이 사용한 대용품에 불과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전쟁이 끝난 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였습니다. 오일 쇼크도 한몫했고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먼저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를 걸기 시작하면서 각 나라의 자동차 회사들은 각기의 방식으로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의외로 가장 먼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배출했던 유럽에서는 클린 디젤을 해결책으로 삼았고, 일본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미국에서는 뒤늦게 전기차로 판도를 뒤집기 위해 나섰죠.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빛을 발했던 것은 하이브리드였습니다. 100년이 지났지만 전기차는 여전히 배터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가격 또한 착하지 못했으며 충전 인프라 또한 부족한 상황이었고, 클린 디젤은 실패했죠. 100년 만에 의미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했던 것은 도요타였습니다. 최초의 양산 풀 하이브리드인 프리우스였죠. 애초에 일본은 디젤 승용 시장이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연비가 좋았던 프리우스는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는데요. 뒤에 나올 얘기이지만 도요타가 하이브리드 시장을 선점하면서 비슷한 방식으로 오해할 만한 기술까지 모조리 특허 등록을 하는 바람에 다른 회사에서는 기술 개발에 애를 먹었기도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도요타는 캠리나 렉서스의 세단 모델에도 하이브리드를 넣어 출시하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갔는데요. 국내에도 세계 최초 LPG 하이브리드 타이틀을 가졌던 녀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포르테와 아반떼 하이브리드인데요. 감마 엔진에 모터를 달아 만든 마일드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서 프리우스와는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점을 지금부터 알아볼 텐데요. 간단하게 하이브리드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동작 방식에 따라 직렬, 병렬, 직병렬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포르쉐 박사가 사용했던 방식인 직렬 하이브리드는 엔진은 발전기 역할만 하며 발전기에서 얻은 전력으로 모터를 작동시켜 자동차를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엔진과 바퀴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변속기가 필요하지 않으며 설계가 자유로운 편인데요. 온전히 전기 모터로 구동되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가솔린 엔진을 발전기 대용으로 넣어 주행거리를 늘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점이 있다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이다 보니 전기 충전도 해줘야 하고 휘발유도 넣어줘야 하는 귀찮음이 존재합니다. 배터리 용량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용할 이유가 없는 방식이기도 한데요. 대표적으로는 쉐보레의 볼트 1세대와 BMW의 i3 레인지 익스텐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병렬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기본 구동을 맡으며 모터가 보조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이기도 한데요. 모터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가지 방식으로 다시 나뉘기도 합니다. 주로 마일드 하이브리드에 쓰이는 FMED 방식은 힘이 많이 들어가는 구간은 모터가 개입을 하며 엑셀을 밟지 않거나 브레이킹 시에는 회생제동 모드로 들어가 배터리를 충전하게 됩니다. 단점이 있다면 모터의 힘만으로는 주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는 혼다의 인사이트가 있으며 국내 차량 중에는 제네시스 G902 이에 해당합니다. 이와 반대로 TMED 방식은 풀 하이브리드에 쓰이는데요. 엔진의 효율이 좋은 구간에서는 엔진의 힘만 사용해서 달리며 힘이 필요할 때는 모터가 개입을 해서 보조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모터만으로도 주행할 수 있긴 하지만 직렬 방식에 비하면 모터의 출력이 낮아 모터로만 달린다고 하면 속도나 주행거리는 굉장히 낮고 짧습니다. 그래서 보통 출발이나 저속 주행에서 주로 쓰이죠. FMED 방식에 비해 제어 장치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저속에서는 모터로 주행을 시작해서 속도가 붙으면 엔진이 개입하기 때문에 가장 기름을 많이 먹는 초반 구간을 모터로 대체할 수 있어 연비를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동력을 엔진으로부터 받아서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일반적인 엔진과 달리 모터로 주행을 시작해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엔진이 개입하기 때문에 엔진의 초기 속도가 빠르며 엔진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이에 따라 저점도의 엔진 오일을 넣을 것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고점도 오일을 쓰게 될 경우 엔진 동력으로 전환하는 순간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는 현대의 아이오닉이나 소나타가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렬과 병렬을 합친 도요타의 동력 분기식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는데요. 현대의 병렬식과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대의 TMED 방식은 한 개의 모터가 충전과 엔진의 보조 역할을 전부 맡아서 하지만 도요타의 동력 분기식은 모터 두 개를 사용하는데요. 한 개의 모터는 발전을 담당하며 나머지 한 개는 엔진을 도와 구동을 보조하거나 모터로만 주행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긴 하나 도요타 외에는 보기 힘들었던 이유에는 도요타가 특허를 획득하면서 다른 회사에서는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2019년에 도요타가 기술 중 일부 23,740건의 특허를 무상 공개하면서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기회가 되긴 하였으나, 이미 다른 회사들은 독자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기도 했고 배터리의 효율이 높아져 전기차 시장도 활성화되는 상황이라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어 나올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최근에는 전기차처럼 배터리를 직접 충전할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이 계속해서 성장
성장 중입니다. 기름만 있다면 따로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고 엔진의 힘으로 충전이 가능하며, 반대로 기름을 아끼고 싶다면 따로 충전기를 꽂아 충전해주면 되는, 어찌 보면 순수 전기차의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보완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내에서는 앞서 서술했듯이 기름도 넣고 전기도 따로 충전해야 된다는 것이 걸리기도 했거니와 가격도 비싸고 보조금이 폐지되면서 대부분 차들이 세대를 거치며 내수용은 전멸해버렸고, 국내와 실정이 다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성장 중인 해외 시장을 위한 수출용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다시 국내에도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국민정책 제안에 따르면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무공해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만 국내 신차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 말하면서, 기존의 내연기관 방식과 플러그인 방식을 제외한 하이브리드는 사라지게 될 것을 예고했기 때문이죠. 그때가 되면 배터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오히려 순수 전기차를 선호할 수도 있겠지만, 하이브리드가 엔진의 감성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매력 어필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재밌고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